삼성이 앞으로 3년간 인공지능과 5G, 바이오 반도체 등 사업에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한 지 하루 만에 한전이 올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서울 마포에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청년혁신타운을 오는 2020년 개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은행을 누가 추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SN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삼성이 앞으로 3년 동안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180조 원의 투자 금액 중 130조 원을 오로지 국내에만 투자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4만 명의 신규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과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방안도 내놨습니다. 김상용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이 2013년 그룹 차원의 투자와 채용 계획을 발표한 후 5년 만에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삼성그룹은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인공지능과 5G,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전장 부품을 선정했습니다. 또 이들 4대 미래 성장 사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전체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3년 동안 투자하게 될 180조 원의 투자 금액은 90% 이상이 삼성전자에 집중될 것이라는 게 삼성 안팎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아울러 4만 명의 신규 채용 인력도 삼성전자와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삼성 측은 앞으로 3년 동안의 인력 수급 계획상 2만 명의 신규 채용만으로도 충분하지만 2만 명을 추가로 고용해 청년 실업난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삼성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효과면에서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실행하겠습니다. 삼성은 이 밖에도 향후 5년간 청년 취업 준비생 1만 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해 취업 기회를 확대시키고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직접 채용까지 검토하는 방안도 오늘 내놓았습니다. 삼성은 또 향후 5년간 중소기업부와 함께 전체 1,100억 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2,500개사에 스마트 팩토리 전환과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삼성은 600억 원, 중소기업부는 500억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은 그동안 1, 2차 협력사 대상으로 운영한 2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원 펀드에 추가로 7천억 원을 조성해 펀드 규모를 3조 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정부가 누진제 한시 완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올해 안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내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정부는 연료 가격 인상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엔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혹서기가 종료된 이후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KB증권이 정부의 누진제 완화 조치 이후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어제 정부는 한전의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한전은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영업이익을 또 추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전은 국영기업입니다. 재난에 해당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이 국민들의 부담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업계에선 한전이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도 상승한 탓에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294억 원의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276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2분기에도 3,700억 원가량의 적자를 관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7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2.91달러로 연초와 비교해 14% 올랐습니다. 호주 뉴캐슬 석탄 가격도 3일 기준 톤당 121.18달러로 연초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국제 연료 가격이 약간 상승 추세에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그 연료 가격 인상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좀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등 청년들의 창업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아이디어는 충만한데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이들을 돕기 위한 공간이 서울 마포에 마련됩니다. 강남과 판교에 이은 혁신 창업타운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0년 청년들의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북 마포에 위치한 옛 신용보증기금 본사 건물이 혁신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 연면적 3530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총 300개 청년 기업을 입주시켜 최장 3년간 금융 네트워크, 교육 컨설팅 해외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창업을 하지 않았지만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해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예비 창업자도 가능합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창업 보유기관,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입주 기업을 선발합니다. 2020년에 약 100여 개의 청년 기업을 우선 입주시킵니다. 입주한 청년 기업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단계별로 투자받을 수 있고 산업은행 등을 통해 상품별로 최대 0.6%포인트에서 1%포인트 인하된 금리의 대출 지원과 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혁신타운 전용 금융상품도 마련됩니다.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통해 투자 및 융자를 받을 수 있고 1조 2천억 원 규모의 서울시 혁신성장펀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보육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은행을 누가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기업은 있지만 추진을 공식화한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을 때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가로막혀 영업 중인 K뱅크, 카카오뱅크도 허덕이는데 누가 제3인터넷은행 설립에 나서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에 호응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 말대로 특례법이 8월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 시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제3인터넷은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2015년 말 예비인가 고배를 마신 SK텔레콤, 인터파크와 카카오와 경쟁 관계에 있는 네이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인터파크는 인가 준비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고 네이버는 추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논의가 급격히 진전된 만큼 미리 준비한 기업은 아직 없을 것이라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예비인가를 받고 영업 개시까지 1년 반가량 걸린 것을 고려하면
제3인터넷은행 등장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지난 6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약 4.7%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많은 국내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기술 격차도 크다며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4.68% 급락하며 8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하루 만에 8만 원 선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오늘은 다시 1.12% 하락하면서 8만 원 밑으로 떨어져 79,8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처럼 크게 떨어진 것은 모건 스탠리의 매도 보고서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현지 시간 5일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D램 호황이 내년을 기점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7만 1,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의 경우 내년 설비 투자 축소와 기술 격차를 통해 D램 공급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많은 국내 증권사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있고 신한금융투자는 12만 5천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 고객과 거래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D램 수요를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쉽고 업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버용 D램의 경우 대부분 장기 공급 계약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D램 가격이 하락하거나 공급 과잉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과장된 우려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모건 스탠리가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주가가 모건 스탠리가 전망한 수준보다도 낮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지난 월요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연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가려진 진짜 쟁점은 무엇인지 고현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정부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는데요. 우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게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분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험 설계사나 퀵서비스 기사분들 그리고 골프장 캐디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 근무 시간이나 수입이 불규칙적이고 업무 방식에도 굉장히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장의 관리하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분들의 일자리 안전망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해주기로 하겠다는 얘기죠? 네. 기본적으로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 대상자를 일반 근로자에서 전체 취업자로 넓히겠다는 생각인 건데요. 그래서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게 되면 특고 예술인도 이직하기 전에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자신의 한 달 평균 보수의 50%를 최대 240일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씩 부담하면 됩니다. 네, 분명 이런 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번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을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예시로 들었다고요. 네, 먼저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영국이랑 프랑스가 다른 부분보다 적용 대상을 굉장히 폭넓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국이랑 프랑스를 예시로 넣은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실업 부조가 없다는 점에서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보장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한액이 굉장히 높아서 최저임금의 80%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한액은 거의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고요. 기간은 좀 짧고요.
네, 영국과 프랑스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취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지급 액수는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영국은 한 주당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로 최대 182일까지 지급하고요. 기간도 짧고 지급액도 적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급기한이 무제한이고 실업부조제도에 따라서 실업급여만큼 또 돈이 나옵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고 그 고용보험의 경우 고소득자, 저소득자에 상관없이 월 지급액이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굶지 않을 정도로만 주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프랑스는 올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서 모든 취업자가 적용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많이 벌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지급 기간이 우리보다 2년으로 더 길고 그 상한액이 958만 원에 달해서 우리나라 상한액은 180만 원인 것에 비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하한액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80%까지는 무조건 주기 때문에 다른 주요국들보다는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많이 다른 프랑스가 인상적인데요. 이 프랑스의 경우는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가 따로 있다고요. 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직종이나 실제 노동 현장에 대한 고민이 치열할수록 좀 더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예술인 맞춤형 고용보험 제도인 앙테르미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술인 중에서도 저작권료 수익이 없는 배우와 같은 분들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더 많이 주는 맞춤형 사회보장 시스템을 마련해 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보험 설계사나 택배기사 등 다양한 특고 직종에다 우리 예술인을 한데 묶어서 법제를 짜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거죠. 네.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요. 사실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취지도 좋고 보험료도 0.65% 정도면 그렇게 부담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서 보험업계를 비롯해서 언론들도 그렇고 엄청난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떠들썩한 분위기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번 고용보험 적용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보험업계의 걱정입니다. 아까 특고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고용보험 가입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는 첫발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측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든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사업장의 추가 비용 부담이 있게 된다는 건데요. 그게 많게는 2, 3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이 보험업계의 주장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고요. 네,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근로자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고용보험료 이외에 추가 부담 비용은 일절 없다는 얘기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어제 따로 설명 자료를 내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 논란 해소를 위해 이 고용보험법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임을 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상당히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업계는 이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 자체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업계 측의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한 2조에서 3조까지 이제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 문제는 그걸 포괄적으로 봐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고용보험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자체의 비용 자체는 크게 감내를 못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800억도 적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비용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기는 과하죠. 그렇다면 이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오해만 풀리면 해결이 되는 것인지 또 다른 문제 제기는 없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고용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의 발언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게 결국 그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건데요. 당장은 고용보험료만 내지만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만드는 전초적인 성격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전체 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보험회사는 어떤지, 그 다음에 뭐 GA 대리점 회사는 어떤지, 네. 아니면 캐디는 어떤지 이런 거는 나온 건 없잖아요. 저희 쪽에서 네. 추산한 것만 있었고. 네, 그런데 사실 방금 이런 부분은 제도를 시행을 하기 전에 이미 조사를 마쳐야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야 뭐 설득력도 있을 테고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저도 놀랐던 부분인데요. 고용부에서 자료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 2가지를 보시면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똑같은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업계 측에서는 보험연구원 결과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설문조사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이유를 함께 조사했다고 말하면서도 20-30%나에 달하고 있는 반대 입장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경우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뭐 문항을 어떻게 구성해서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희도 한번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 같은 부분들은 뭐 공동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협회나 이런 쪽에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까지 뭐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으셨고 꼭 고액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부 측의 자료가 부실을 하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기가 더더욱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부의 말과 근거 자료들이 신빙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정부가 정확히 아니라고 말을 했더라도 그 내용을 끊임없이 다시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고 사회적 갈등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업계 신뢰 문제로 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좀 더 앞으로 이 방침을 내놓기 전에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2항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 장관은 BMW 차량 소유주분들께서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터널과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초 BMW 화재 원인 조사에 10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던 계획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면서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내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 사업에 최소 5조 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17개 시 도지사와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혁신은 시장으로 얘기하면 창조적 파괴이며 국가 경제적으로는 전면적 구조 개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10대 지역 밀착형 사업에 7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국비, 지방비, 민자를 합쳐 2조 5천억 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의 조회 대상을 저축은행 계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계좌 한눈에는 자신의 금융계좌, 보험 가입 대출, 카드 발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12월 개시 이후 이용 실적은 1,758만 건으로 하루 평균 7만 7천 건에 달합니다. 그동안 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계좌 조회가 가능했지만 오는 9일부터 79개 저축은행도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터넷으로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나 내계좌 한눈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를 계기로 저축은행 중앙에 금융결제원과 함께 다음 주부터 6주간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 380만여 개 든 예적금 1,481억 원가량을 찾아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해줍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간 야간 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 의약품을 안전상비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습니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레이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13개 일반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가 인공지능 트렌드 예측 시스템 LCR을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통해 수천만 건의 소셜 데이터와 포스 단말기 판매 데이터, 날씨, 연령, 지역별 소비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롯데제과는 LCR 도입으로 미래 시장 트렌드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개인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매한 고객이 1월에서 7월 누적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31만 명이었던 개인컵 고객은 7월 70만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 제한 등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롯데백화점이 오는 10일 건대점 10층에 백화점 업계 최초로 VR 체험관인 롯데몬스터 VR 실내 테마파크를 오픈합니다. 영업 면적 1,400제곱미터의 이 체험관은 가상 보트 체험인 VR 래프팅, 가상의 나무 사이로 이동하며 뛰어내리는 번지점프 등 60개 이상의 VR 콘텐츠를 갖췄습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선보인 주유소 택배 서비스 홈픽이 이달 중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합니다. 홈픽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SK텔레콤, 누구 등을 통해 택배를 접수하면 물류 스타트업이 1시간 내 물품을 픽업해 거점 주유소에서 집포하고 CJ 대한통운이 배송합니다. 이 홈픽 앱은 택배 접수를 비롯해 택배 기사의 위치, 프로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과거 배송 주소로 관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에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려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양은 중북부에 10에서 40, 많은 곳 강원 산간에는 7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모레까지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나서실 땐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24일째 이어졌던 서울의 폭염경보는 주의보로 한 단계 완화되겠습니다. 서울은 33도가 예상되고요. 대전 34도, 광주 36도, 대구는 35도를 보이겠습니다. 지난주 극심했던 수준의 폭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되겠고 중북부는 상층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북부는 점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요. 대전과 청주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 3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30도 밑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속초, 울진 28도, 강릉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져 불쾌감이 더해지겠습니다. 전주 34도, 부산 3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와 서해상에 비가 내리면서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도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 기온은 잠시 내려갔다가 주말부터는 다시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